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지금 이유님께서 청취자도 아픈데 고생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근데 네. 좀 멘트 정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저는 실제로 이제 아파가지고 목소리가 안 아이 나오지만 형 아파. 그 박근영 부장님 박근영 부장도 아프다고 하니까 아파. 뭔가 어떤 내과적인 아픔인 줄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외과적인 아픔이 진짜 괴롭습니다. 자, 그럼 어떤 상태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번 이렇게 고개를 화면상에는 좀 그럴 때 돌려주시면. 막 그렇게 많이 보이진 반대쪽도 않네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뭐 아이고. 잊혀질까봐 오늘 이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밴드를 붙이고 열심히 또 방송. 그 타 방송은 내일 나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예, 왜요? 보기 싫다고. 아. 네, 3프로는 그러지 않고 음. 예, 마스크 안 해도 된다. 어. 방송을 이대로 하자. 그래서 굉장히 제가 더더욱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어떤 무언가를 하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뭐 예전에 한번 겪어보셨을 거예요. 뭐 색소와 그다음에 리프팅 관련된 레이저.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관련된 주식들이 꽤 빠졌습니다. 미용기기 쪽이.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그 11월 수출 지표 봤을 때는 굉장히 네.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부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 들고요. 지금 브라질, 그다음에 미국, 일본, 태국 관련된 그 수출 지표가 11월 달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예. 4분기 성수기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기 때문에 최근 주가 빠지는 것은 아마 뭐 대주주 요건이라든지 일부 수급적 이슈라고 보고 있고, 뭐 지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클래시스가 PER 30배 정도 30배. 이상 올랐다고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 종목들이 뭐 20배 안 되는 종목들이 꽤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클래시스 PER 정도 밸류라면은 나머지 종목들은 한참 올라야 된다 지금. 그리고 내년에도 성장이 올해만큼 이상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25년에 울세라 특허가 만료되니까 네. 뭐 북미 시장의 본격적인 진출도 25년 이후부터는 굉장히 또 열려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성장성으로는 아마 성장주 가운데 가장 탑 쪽에 속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부장님 미모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시술한 걸 이렇게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아니, 시황을 너무 진지하게 짚어주시니까 뭔가 웃을 타이밍이 없네요. 아이고 이제 실적 호조는 다 부장님이. 네, 댓글에 지금 뭐 협찬 받은 거 아니냐 말씀드리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제 돈 내고 하고 있고요. 협찬 안 예, 해주지.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루트로닉도 좀 같이 받았고 네. 색소나 뭐 다른 것들 다 해봤는데 최근에 뭐 이야기되는 게 이제 올리지오 X라든지 그 다음에 덴서티라든지 신규 제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는데요. 올리지오 네. X도 상당히 빠르게 지금 기계가 확산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 덴서티는 기존의 포텐자 팁이 조금 이제 저렴하다는 이슈 때문에 OPM이 조금 줄었는데 덴서티 팁이 기존의 포텐자 팁보다 한 10배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아마 OPM 부분들도 상당히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브라질 시장에 그 제이시스 메디칼이 새롭게 진입을 이번에 하거든요. 네. 굉장히 큽니다, 브라질 시장이. 그래서 그쪽도 좀 그렇고, 그리고 올리지오도 원텍도 지금 이제 태국 시장 들어가기 때문에 뭐 여타 그 성장은 굉장히 아직 남아 있다. 이것 가지고 이렇게 오프닝을 오래 할 건지 우리 벌써 모르겠지만, 특징주 시작한 거예요? 네, 섹터를 이미 말씀 한번 드린 혼자 거죠. 진행하시고 게스트 하시고 알겠습니다. 자, 찬찬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용 의료기기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일단은 시장 동향부터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코스피는 17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는데요.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향 43조 9천억 대규모 수주 소식에 급등 출발한 가운데 에코프로를 제외한 2차전지, 양극재, 셀, 전액 대부분 강세 출발을 보였습니다. 아마 이제 미국 증시의 강세와 함께 파월 의장의 발언이 비둘기파적으로 또 해석이 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됐고, 반도체는 역시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들 수급은 여전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장 후에 급등세를 보이던 에코프로 BM이 4분기 실적 우려 때문에 상승폭이 조금 축소되기 시작했고, 에코프로는 오히려 급락하면서 오히려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10시 20분경 코스닥이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2차전지 밸류체인 유형별
종목 간 주가 차별화가 오늘 좀 나타났다. 그건 좀 네.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BDI 지수가 2022년 5월 이후에 첫 3,000포인트 돌파되면서 유가 하락과 파나마 운하 제한 영향의 운송업종 상승세가 지속됐고요. 코스피는 외국인들 기관 동반 소매수 속에 상승세를 보였는데 역시 미국 국채금리의 레벨 다운이라든지 원달러 환율의 반락 등 외국인 수급의 우호적인 환경이 여건됐습니다. 코스피는 최근 박스권 상단이 2,520선까지 이제 거의 회복 시도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일부 대형주 쏠림 때문에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두 종목 거래 대금이 무려 3조 원을 기록했고요. 코스닥의 전체 30%를 차지하는 거래 대금을 보였기 때문에 거래 대금을 거의 두 개 회사가 잠식했다 볼 수도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대부분 이제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좀 아쉽게 끝났고요. 업종별로는 원수 창고 강세가 지속되면서 파나마 운하 통행 제한 속에 HMM과 대한해운 등 해운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지난주에 제가 마감 방송 2번 정도 해운주 말씀 미리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는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계실 것 같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일부 중형증권사 우선주 급등세가 전개됐습니다. 증권사가 일부 이제 NFT나 가상화폐 그리고 STO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종목들이 꽤 올랐다 볼 수 있겠고 외국인들 기관 자금이 유입된 카카오나 네이버 등 인터넷주도 강세가 보였습니다. 기계 약세가 보였는데 두산 로보틱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 기록했는데 의료 AI나 로봇 같은 경우는 오늘 STI나 NFT 그다음에 가상화폐 쪽으로 수급이 쏠리니까 기존의 로봇과 AI 쪽은 상당히 차익 실현이 나왔다. 볼 수 있겠고요. 철강과 금속, 건설업도 수익률 최하위권에 위치했고 코스닥은 장 초반 837포인트까지 상승했지만 외국인 기관 순매도의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일반 전기전자와 디지털 컨텐츠 강세를 보였고 특히 삼성의 SDI와 장기 공급 체결 계약한 에코프로는 급등했는데 에코프로는 급락을 했죠. 2차전지 밸류체인 내에서 IRA 해외 우려 집단 FEOC 관련된 세부 규정 발표로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네, 요 배터리가 이슈였기 때문에 이따가 요 얘기는 좀 자세하게 또 따로 네. 떼서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로는 본격적인 시장 개화 기대감에 STO 관련주 상승 계속 갑니다. 이거. 네, 지난주 STO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부 좀 급등한 상황이라서 사실 조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뭐 따라가기보다는 좀 알고 들어가야 된다 싶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제 본격적인 개막으로 인해서 대세 상승 초입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STO는 이제 영어로 따지면은 Security Token Offering을 뜻하는 말입니다. 역시 이제 토큰 증권이라고 해서 시큐리티 토큰을 발행하는 것을 뜻하고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물 자산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큰 증권이 기존 증권 대비 가지는 큰 차이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통해서 공시라든지 청약 배정 등의 다양한 업무를 분산 원장 네트워크 속에서 자동화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토큰 증권의 종류가 있는데 토큰화된 증권과 증권형 토큰 두 가지가 있고 실물자산 여부가 이렇게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고요. 오른쪽 보시면 전통적인 증권과 토큰 증권의 이제 단계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들으면은 뭐 부동산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잘라서 투자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아주 비싼 그림에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음원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토큰 증권 관련된 이슈가 이제 STO로 이야기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생태계는 토큰 증권의 기초 자산이 먼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발행사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토큰 증권 관련된 유형 플랫폼으로 이제 구성이 될 수 있는데 STO 증권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증권과 마찬가지로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으로 분류가 되고 발행 시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사의 발행을 대리해주는 증권사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분산 원장 요건을 충족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과 함께 시장을 형성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장외에서도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장내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 규율체제 도식화인데요. 이 발행사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직접 발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좌관리기관이 증권사나 은행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도식화 보시면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은 계좌관리기관, 증권사나 은행 등에 위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발행이 되면은 직접 발행이 되거나 발행, 원장 그 분산 원장 관리가 되고 토큰 증권의 예탁 결제원 관련된 종합 관리가 되고요. 유통시장에서는 상장시장, 한국거래소로 가거나 아니면은 장외시장, 장외거래 중개업자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행시장과 토큰 증권과 유통시장에 대한 구조는 이렇게 평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KLX가 운영하는 상장시장 그리고 장외거래업자를 통해 유통되는 장외시장으로 구성이 될 것인데 이제 매력적인 자산을 소싱하는 능력이 결국은 가장 큰 레퍼런스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펌킨 같은 뭐 그림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조각시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2022년에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비정형적인 증권을 크게 비금전 신탁 수익 증권과 투자 계약 증권을 분류했고요. 각각 이제 샌드박스와 제도 개선을 예고해서 법제화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띄우시면은 비금전 신탁 수익 증권과 투자 계약 증권의 비교인데 이 비금전 신탁 수익 증권은 이제 타인에게 재산 운용을 맡겨서 그로 인해서 얻는 수익을 받을 권리가 표시된 증권을 이야기했고 투자 계약 증권은 이제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받는 계약상의 권리 이렇게 따지는데 이런 것들이 비금전 신탁 수익 증권은 뭐 카사나 루선트 블록이나 뮤직하고 이제 음원 이야기죠. 네. 그다음에 이제 펀드 블록 코리아 이런 대표 사업자들이 있고 투자 계약 증권은 이제 투게더 아트라든지 소록션 블루 이게 이제 뭐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스타키퍼 테사, 열매 컴퍼니 이런 이제 회사들이 이제 대표 사업자로 있는 사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투자 계약 증권 사업자들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고요. 여러 군데에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내 다수 사업자에서 증권 신고서 제출이 예상되면서 일단 가이드라인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이 상당히 좀 심도 있게 개선이 예고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면 STO 발행 관련된 향후 법제화 추진 과제인데 사실 23년 상반기에 법안 저출이 되고 상당히 많은 발행 부분과 그다음에 유통 부분에 대한 법제화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 후속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상황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허들이 좀 남아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조금은 적극적인 흐름이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통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일단은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 증권 시장 개화가 상당히 좀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래소나 코스닥이 지금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네. 대체 시장으로서의 어떤 매력도가 있어 보이고 최근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가상화폐가 굉장히 많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내년에 여러 가지 뭐 ETF라든지 이런 것들이 승인될 수 있다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가상화폐가 올라가는데 이 부분과 같이 궤를 함께하면서 STO 시장이 상당히 큰 시장으로 이제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의 패러다임이 변화시킬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다음 사진 보시면 쉽게 말씀드려서 토큰 증권과 NFT의 비교가 또 되어 있습니다. 자산의 형태는 토큰 증권은 디지털 형태의 증권이고요. NFT는 디지털 형태의 인증서를 말하는데 대체 가능 여부는 토큰 증권은 동일한 증권 토크로 다수가 존재하는 건데 NFT는 대체 불가능이라는 특징이 있고 여러 가지 분리 가능 여부도 토큰 증권은 분리가 가능한데요. NFT는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토큰 증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소 좀 실물 자산이 좀 있는 것이 또 특징이 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약간의 뭐 NFT와 좀 차이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추정 추이인데 이것도 상당히 좀 추정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시장이 커질 것이라 보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우리가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왔거든요. 왜 진짜 돈 주고 가짜 돈 사냐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그 시장이 이미 거래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풍부하게 열리고 있고 유동성까지 이야기되면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가상자산에 대한 뭐 STO 시장도 개념적인 부분을 좀 떠나서 실제 법제화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진전되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시장을 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로봇이나 AI 쪽의 수급이 빠져나오면서 STO가 올라가고 NFT 관련된 주가 올라가고 가상화폐 주가 올라가고 가상화폐 주가 올라가니까 또 뭐가 있죠? NFT가 좋아지면 뭐죠? 일부 뭐 위메이드나 컴투스와 같은 이런 가상화폐와 관련된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게임주까지도 오늘 장중에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확산이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증권에서는 오늘 리포트를 내면서 이 수혜주로서 이야기 거론되는 종목들은 갤럭시와 모니터리 특히 이제 STO의 핵심은 다양한 IT 확보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나 탄소 배출권 뭐 다양한 기업들과 선제적인 MOU를 통해서 IP 확보를 하고 있는데 유통시장 진출까지 확보를 하고 있는 갤럭시와 모니터리가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제 탑픽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 외에도 서울옥션과 K옥션, 그다음 핑거 이런 종목들도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수혜가 전망되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제시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다날, 아톤,
그다음에 BU 테크놀로지, FSN, IT센, 한국정보인증, SK증권, 코나이 등등 관련들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종목 찾기가 좀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냥 단순하게 하루짜리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이제 이런 신고서가 나오거나 법제와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올 때마다 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들썩일 가능성도 조금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로봇이나 AI도 사실은 최근에 주가가 급등할 때 뭐 밸류로 따져서 올라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또 시속 게임이 될 수도 있겠다. 수급별로 섹터에 따라 한쪽이 오르고 내리고의 어떤 시속 게임이 수급적인 변화가 좀 빠르게 이동될 수 있다는 점도 투자 때는 좀 유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요거 STO는 좀 공부를 해야 됩니까? 내용이 어려워서 진짜 중요한 거면은 공부를 좀 하고. 증권업계에서는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에 대한 파이의 한계를 느껴다 보니까 STO 쪽으로 가려고 뭐 당국에서도 그렇고 각 금융사 기관 쪽에서도 욕심은 내는데 이게 뭐 법제화랄지 안 그러면 이걸 실제로 어떻게 그러면 거래를 해서 넘버를 찍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지수다 보니까 공부는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실제로 많이 움직입니다. 금융기관 안에서도 연구를 하고 브리핑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실제 이제 비트코인이나 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수수료를 엄청나게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만 있으면 수수료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일부 증권사라든지 이 거래소를 만드는 게 사실은 진짜 수익원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주가가 그게 빠지든 오르든 수수료 수익은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실제 뭐 우리가 가상화폐 쪽의 거래소에서는 엄청나게 돈을 번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게 성장한다면은 뭐 증권사라든지 이런 거래소 수수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쪽이 기관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SK증권도 거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움직임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터리 얘기해보죠. 에코프로 BM, SDI향 중장기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 공시, 그리고 FEOC 세부 규정 발표 등의 여러 가지 재료가 좀 혼재되어 있는 하루였습니다. 네, 뭐 에코프로 BM은 43조 9천억 정도의 삼성 SDI향 중장기 계약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난 금요일 6시 한 20분인가요? 저희 방송 바로 직전에 아마 이야기가 된 걸로 아는데 이게 이제 오늘 급등으로 일단 시작했던 이유가 됩니다. 이게 이제 추가적인 캐파 증설을 요구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삼성 SDI하고 이제 이미 이제 이야기가 좀 됐던 것인데 SDI가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공급 계약 관련된 이슈가 좀 이야기가 안 됐던 상황에서 처음으로 이제 어떤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이 나왔다라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이게 뭐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냥 잠깐 소개만 해드릴 텐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FEOC 세부 규정과 관련된 원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화면을 보시면 잘 내용이 안 보이실 거고요. 네.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든 아니면 이 방송 끝나고 시내 자료실에 제 이제 원고를 이제 좀 꺼내 보시면은 이 관련된 내용은 이게 눈에 들어오시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하나증권에서는 오늘 관련해서는 FEOC 관련된 세부 규정이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에 긍정적이라는 코멘트를 냈는데 결국 핵심은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예상보다 엄격한 중국 자본 지분 허용률입니다. 원래는 한 50%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지 않겠나라고 봤었는데 이게 25%로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됐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중국 기업의 지분이 없는 경우에도 유의미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기술 라이선스나 계약 시에는 FEOC 관련된 지정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CATL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배제가 될 가능성이 높게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다는 점에서는 국내 기업들에게 다소 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애매하겠네요. 왜냐하면 유의미한 영향력 행사라는 건 주관적으로 딱 기준이 있어서 계량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네. 이제 그 내용의 분위기로 보면 지분율이 없다 하더라도 유의미한 어떤 영향력 행사 결국은 중국에 대한 지배력을 그렇죠. 조금 상당히 억제한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중국 업체에게 열어주기 위한 규제는 분명히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고요. 오히려 더 타이트하게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분이 없다 하더라도 더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에서는 오히려 조금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결국은 이제 정책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전기차 시장 성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네. 두 번째로는 공급망 안정화라는
두 가지 키워드 패러다임이 있는데 결국 미국이 선택한 것은 공급망 변수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전기차 시장 성장보다는 공급망에 방점을 두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다소 내년에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가 이것 때문에 조금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프렌드 쇼어링 기조가 더욱더 명확해졌기 때문에 한국 업체에게 더욱더 프렌들리,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 부분 때문에 공급망 재평 구조 키워드에 잘 고합하는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양극재나 전구체 등의 중국 기업과 협력 없이 자체적인 공급망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요소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관련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에코프로 BM과 LNF가 이야기 들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는 중국 지분율이 조금 조인트 벤처가 좀 높은 편이긴 한데 이 부분은 결국은 향후 지분율 추가 확보에 따른 리스크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수 관점을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LFP 배터리 수요 증가가 되는데 결국은 라이센스 계약을 통한 중국 기업과의 협력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아까 지분율과 상관없이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배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 기업들 중에 LFP 관련된 키워드를 가진 기업들의 장기 성장성 가능성이 높게 판단돼서 관련 기업이 첨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원래 첨보도 상당히 좋았죠. 근데 좀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분리마켓 전해액 쪽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리마켓 전해액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들의 통제력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빠져버리면 우리나라의 전해액이나 그다음에 이쪽 분리막 쪽이 굉장히 강력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오히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전해액 쪽이나 이런 종목도 굉장히 더 급등을 한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플랫폼에서 The Hills View of Data and Information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코멘트를 냈는데 좀 관련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현재 가동 중 또는 24년 가동 예정인 미국 주요 배터리 생산실 내에 전액 납품 벤더는 LG 엔솔 같은 경우는 미시건 공장의 솔브레인 홀딩스와 그 다음에 쿠어타이 중국 회사고요. 얼티엄셀스 1공장은 엔캔과 캡캠이라는 중국 회사 그리고 얼티엄셀스 2공장은 24년 상반기 가동 예정인데 역시 엔캔과 미쓰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SK온 조지아 공장도 엔캔과 솔브레인 홀딩스가 나가 있고 테슬라의 프리몬트 같은 경우는 틴치 중국 회사죠. 그다음에 테슬라의 텍사스 같은 경우는 엔캔과 틴치 똑같습니다. 그리고 패나소닉의 네바다 공장 등등은 미쓰비시가 나가 있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산 전해액 물량을 내년 정도부터는 아마 전량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전해액 관련해서 우리가 관련할 때 현재 가동 중인 배터리 공장 중에 LG 엔솔 미시건 공장, 쿠어타이, 그 다음에 얼티엄셀즈 1공장, 캡캠, 그리고 테슬라의 프리몬토, 틴치라든지 텍사스 틴치 공장이 중국 본토에서 생산된 중국 업체들의 전액을 사용해 왔는데 이 부분을 바꾸게 된다면 결국은 엔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솔브레인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엔캠과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가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액 관련된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한타 증권에서 2차전지 섹터 내에서 가장 불확실했던 FEOC 관련 조항 발표 관련해 가지고 유한타 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결국 이 리포트보다는 오후장에 이야기 나온 게 오늘 오후 4시에 포스코 퓨처에 미팅을 했다고 하면서 긴급 코멘트를 냈습니다. 따라서 유한타 증권에 따르면은 25년 기준 중국 지분 없는 자체 전고체 생산이 포스코 퓨처엠이 13만 5천 톤 수준인데 나머지 9만 5천 톤 관련해서는 중국 지분 확보를 시작할 것이고 따라서 25년에는 50% 광물 기준이 가능하고 향후에 리튬, 니켈 등의 원재료에 대한 정책이 타이트해질 경우에는 아마 관련 투자가 가장 선제적으로 진행된 유일한 기업으로서 포스코 퓨처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오전장에는 강보합 정도 플러스 1, 2% 가다가 막판에 10% 이상 급등했죠. 이런 것들이 영향이 좀 있었지 않은가 싶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도 이제 우호적인 환경 마련은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조인트 벤처 지분 관련된 조정이나 리튬, 니켈 모두 공급망 체크가 필요한데 특히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추가 자금 부담이 지분율 확보가 가능해서는 포스코 홀딩스의 자금이 충분하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에는 유상증자 시나리오로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국면에 있다 봤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전고체 계열사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GM 지분율 3.6%, GM, SK온과 조인트 벤처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결국은 리튬과 니켈
업스트림 관련해서 중국 외 공급망 확보 중인 포스코 그룹사의 전략이 가장 돋보인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도 이제 막판에 쫙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가 상당히 좀 막판에 주목을 받았고요. 더군다나 고려아인 자회사 캡코가 올인원 니켈 재련소 신사업 추진 중인데 아마 트라피그와라부터 중국 외 니켈 전광 확보 그리고 리사이클 원료 확보 때문에 IRA 조건 충족이 확성이 기대가 높다면서 고려아연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 현대차 외 고객 확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밸류체인 중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고려아연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니켈은 리튬보다 중국의 공급망 지분이 높기 때문에 대안으로 리사이클 관련된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아진다 이야기를 했고 역시 분리막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증권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실질 소유가 가능한 기업들의 영역별로 보면은 첫 번째로 셀 업체는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 그리고 소재는 전구체 가운데 에코프로 머티와 그다음에 LLBS 그다음에 양극재는 에코프로 비행과 포스코 퓨처엠 등등 그리고 음극재도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분리막은 SKIT 전액은 동화기업 그리고 업스트림은 포스코 홀딩스인가 고려 아연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거론이 되니까 다소 좀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 전액이나 분리막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소 좀 양극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다는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계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은 중국의 탄산 리튬 현물 가격이 13만 위안을 오늘 이제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좀 더 빠지는 게 좀 더 보인다는 거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중국의 탄산 리튬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빠지는데 선물 가격이 오늘 오후장 늦게 아마 다시 한번 대다수 선물 계약은 마이너스 7%또 한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 가격이 이렇게 빠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현물 가격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선물 가격은 다소 좀 투기적인 매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리튬 가격이 일단은 계속 빠진다는 점에서는 한 3개월 이상 레깅이 되면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러면 1분기도 탄산 리튬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아마 양극재에 대한 어떤 뭐 수출액이나 평균 단가가 좀 좋지 못하니까 1분기까지 숫자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경계 요인도 있을 수 있다. 이 부분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짧게만 코멘트 한다면 오늘 에코프로는 8% 빠지고 에코프로 BM은 15% 오르고 이 주가의 엇갈린 흐름 사실 이렇게 크게 엇갈린 거는 뭐 상장하고 나서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이 오늘의 현상에 대해서도 코멘트 해주실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뭐 딱히 없습니다. 오 아프다고 잘 피해가네. 부장님은요? 네, 이제 결국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주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상장을 했고, 그죠? 그러니까 지주사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은 이렇게 따로 이제 분할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다 볼 수 있는데, BM은 워낙 이제 오랫동안 빠졌다가 대규모 수주가 딱 나오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가 확실히 강하게 들어온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악재보다는 오히려 호재에 민감한 시장까지 온 거예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페리티, 그러니까 전기차와 내연기 간의 가격 차이 페리티가 거의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QE 물량의 증가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증권사들이 보본 적어도 내년 2분기 정도부터는 QE 증가가 나올 구간으로 접어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격의 하락 때문에 양극재 회사들이 아마 1분기까지는 좀 슬로우하겠지만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빠진 상태에서 아마 굉장히 높게 밸류가 이제는 좀 쳐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일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높은 밸류를 받고 있잖아요. PER 40배, 50배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 쪽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싸게 느껴질 정도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호재에 굉장히 민감한 가격까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튀어오른다. 근데 아직까지 숫자로서는 조금 보조적이기 때문에 또 튀어올랐다가 윗골이 달고 튀어올랐다가 윗골이 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인다는 점에서는 조금 시간은 필요한데 저점 매수에 대한 구간들은 여전히 좀 다가왔다라고 분석도 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에 FEOC 관련된 투자에서 전해액이나 분리막 쪽이 상당히 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다 보니까 쉬었던 이쪽이 많이 튀어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HR 선님께서 그런데 어차피 중국산을 못 쓰면 중국 리튬 가격의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짧게 진짜 짧게 코멘트 해주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 리튬 말고도 이제 다른 쪽에서 리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계 쪽에서의 어떤 리튬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리튬을 자체를 못 쓴다 가지고만 볼 수는 없고, 그리고 또 미국 현재도 대규모 뭔가를 많이 발견했다 그죠? 염호라든지 뭐 리튬 관련된 부분들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러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힘들어지면
그러니까 지금 아마 8만 위안 정도가 지금 중국에서 버틸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러면 물량을 줄이든지 그러면 리튬 가격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글로벌 리튬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런 부분에서는 리튬 가격의 반등세가 나올 때는 확실히 조금은 시장에 대해서 바닥에 대한 징후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1분, 1분도 힘들 것 같은데 엇갈린 실적 데이터로 화장품 관련 종목 차별화. 네, 첫 번째 사진 먼저 보여주시죠. 이 보시면 울타뷰티 관련된 카테고리별 매출 성장인데요. 이 보시면은 이 검은색이 스킨케어 카테고리가 많이 올라갑니다. 전체 매출은 울타뷰티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검은색의 스킨케어가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은 울타뷰티 카테고리별 매출 성장인데 네. 전체 매출이 짙은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옅은 하늘색이 스킨케어 카테고리니까 스킨케어 성장이 울타뷰티에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결국은 많이 기여하고 있는 브랜드가 드렁크 엘리펀트라든지 굿 몰큐르스라든지 그 다음에 코스알엑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울타뷰티의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죠. 근데 코스알엑스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이 관련된 인수한 국내 브랜드로 이제는 편입이 됐고요. 굿 몰큐르스는 국내 ODM 업체인 인그로드랩이 대부분의 제품을 생산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가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오늘도 빠졌거든요. 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11월 달 수출 데이터가 10월 달 대비 이제 부진하면서 높은 기대치에 못 미쳤다인데, 아마 관련된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 같은 경우가 아마 10월 달에 더 크게 반영됐기 때문에 아마 물량이 상당히 좀 11월 달에 조금은 10월 달 대비 좀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울타뷰티 실적 발표에서 기초한 어떤 코스알엑스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저점 매수 하자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실리콘2의 코스알엑스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울타뷰티인데, 실질적으로 3분기 실적 컨센이 상회하고 가이던스가 상향되면서 울타뷰티가 어제 같은 경우에 주말에 11% 급등했거든요. 상당히 주가 수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용에 대한 수준이 견조하다 풀이가 될 수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VT라는 종목이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4% 이상 이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이 이야기가 결국은 최근에 높아진 기대치를 조금 하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올리브영 입점이라든지 내년 2분기에 중국 진출 등 연간 미국 진출과 관련된 부분도 내년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락 요인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 저점 매수를 하자는데, 큐템 메가와리 행사가 지금 리더십 판매 수준이 아직 마감되지 않았지만은 9월 행사 대비 약간 약하게 나온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야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큐텐 이외에도 라쿠텐, 아마존 재팬, 조조타운 등의 온라인 채널 분사 효과 때문에 큐텐만 갖고 이야기하기는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 이야기를 했고요. 예. 큐텐 리리사 구매 후기를 보면은 효과를 인지하고 업셀링의 모습이 나타나고 애드업 제품까지 관심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 구성도를 만족도를 높이고 있어서 VT 관련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최근에 이제 오프라인 채널이 3분기 누적 2,000개 그리고 4분기 누적 6,000개 점으로 확대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올리브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아주 우리 다이소 다이소. 네, 그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큐텐에 대한 집중했던 수요가 분산되고 있으면서 화장품 브랜드 상황과 유효하기 때문에 리드샷이 상당히 중요하게 잘 하고 있다. 저점 매수하자 이런 알겠습니다.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면 마지막에 랩을 하셔가지고 갑자기 들으시던 분들이 1.5배속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시게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또 배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또 시장에서 차지를 했기 때문에 수급도 빨아들였고요. 네. 비중 있게 좀 다뤄봤고, 또 STO, 배터리, 그리고 화장품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릴 텐데요. 역시 몸소 저렇게 산업을 또 체험하고 계신 박근영 부장님의 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조금 더 진정성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데일리인트 IBK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